MBN 뉴스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우리 군 최종의 부대가 참여하는 독도 방어훈련이 전격 실시됐습니다. 사상 처음 이지스 하면 세종대왕함까지 참가한 대규모 훈련에 일본은 곧바로 훈련 중지를 요청하는 등 발끈했지만 군은 명백한 우리 영토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어제 발사한 발사체가 신형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찬반 국민청원이 각각 35만 명,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조 후보자 측은 내일 정의당을 찾아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에 나섭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해 끼가 있으니 따라갔다고 모욕한 대학 교수를 파면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수가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등 허위 사실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 글을 올려서 논란을 빚은 떡볶이 프랜차이즈 점주에 대해 본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점주의 SNS 성희롱 발언 파문이 확산하자 본사가 지난 17일 폐점 조치를 한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팔 시작합니다. 우리 군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독도와 동해 방어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훈련이 뭐죠? 동해 영토 수호 훈련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이은 훈련인데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죠. 네, 육해공 주요 전력이 참가하는데 사상 최초로 제 뒤에 보이는 이지스함 세종대왕함도 전격 투입됐습니다. 네, 자, 첫 소식은 정치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군 특수전 요원들이 헬기에서 줄을 타고 뛰어내립니다. 동쪽 영토끝 독도에 상륙해 경계를 취합니다. 이어 육군 특전사 요원들이 헬기에서 내려 독도 위로 올라갑니다. 대원 너머 항공령이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앞바다에는 거대한 함정이 줄을 지어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최초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도 위용을 드러냅니다. 7,600톤급, 길이만 165m에 이르는 세종대왕함은 360도 전방위 감시는 물론 1000km 밖에 있는 표적 20개를 동시 공격할 수 있어 바다위 요새 또는 꿈의 함정으로 불립니다. 이 세종대왕함을 포함한 7기동전단은 해군의 최정예 전력으로 사상 처음으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를 비롯한 각 군의 정예 전력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이전 독도 방어 훈련보다 2배 이상 커진 규모입니다.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 방어 훈련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바꿔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내일까지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이뤄집니다. MBN 뉴스 정천우입니다. 이지스, 제우스의 방패죠.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세종대왕함, 늠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토 수호 훈련에 아니나 다를까 일본이 훈련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독도가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또 우기는데요. 일본 사람들 이번 여름에 더위 먹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 단호히 일축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군의 이번 훈련과 관련해 도쿄에 있는 한국 대사관 측에 전화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외무성은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고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무성은 독도를 일본식 이름인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도 우리 해군의 독도훈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독도 주변에서 한국군이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며 그 배경으로 백색 국가 배제 조치를 거론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의 항의를 일축하고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마친 뒤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한 뒤에 평소 하던 대로 하루 지난 오늘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초대형 신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무기 이름을 보도한 건 처음인데요. 먼저 민경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군의 대규모 동해 영토 수호 훈련, 그 의미와 배경,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늘을 바라보며 기분 좋게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자축하는 김 위원장 사진에는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모습도 보입니다. 시험 사격을 통하여 저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의 모든 전술 기술적 특성들이 계획된 지표들에 정확히 도달했다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새로 개발한 세계 최강의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했는데 앞서 공개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개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발사관이 4개인 이동식 발사대와 발사 장면 등도 공개됐는데 지난달 말 처음 쐈던 방사포와 탄두 모양이나 길이 등이 유사합니다. 다만 정점 고도와 비행거리 등에서 차이가 있고 400mm 정도로 추정됐던 대구경 조종 방사포 구경이 더 커 보이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 번 본 적도 없는 무기 체계를 선전이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고 큰 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동이 자유로운 데다 사거리가 400km에 달해 남한에 있는 모든 핵심 군사시설과 국가 전략시설이 타격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완성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속셈으로 풀이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네, 이번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그 내용으로 볼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대의 독도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7기동전단의 육군 특전사까지 최정예 부대가 오늘 투입됐습니다. 정치부 서남빛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빛 기자. 네. 일본이 우리 훈련에 대해서 오늘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자고요. 도대체 왜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한 일본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는 1951년도에 체결됐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있습니다. 예. 당시 한일 양국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그리고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이 조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 조문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서 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 이 세 개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왜 세 개만 언급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제 한반도 부속도서가 한 3천여 개 이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일이 3천 개를 다 언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섬 3개만 넣었는데 이 3개에 독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장면도 나옵니다만 오늘 이 동해 수호 훈련에 이지스함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 최정예 제7기동전단하고요. 육군 특전사가 참가를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군이 보유한 가장 최정예 전력을 투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제7기동전단부터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들 중에서 가장 비싸고 또 큰 함정들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1만 톤급 이지스 함인 세종대왕함, 그리고 6천 톤급 충무공 이순신 구축함 6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세종대왕함은 최대 1000km 밖에 있는 공중에 있는 표적을 탐지 그리고 추적할 수 있고 또 2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독도 훈련 명칭이 지금까지 많이 바뀌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독도 훈련은 처음 시작된 게 1985년도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네. 1년에 2차례씩 치러졌습니다.
1996년도엔 이름이 동방훈련이었었고요. 2004년도엔 전단 기동훈련으로 불리다가 이때까지는 독도라고 하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도에 독도 방어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부터 이제 동해수호훈련으로. 독도가 빠지고 동해자가 붙은 것이죠. 예. 이 올해 6월부터 2달간 이번 훈련을 연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취재를 해보니 기상 상황이 큰 영향을 일단 미쳤고 그러면서도 그 외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 날짜를 정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언급된 다양한 상황이라는 건 한일 관계로 인해서 악화된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좀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1박 2일 치러지는 이번 훈련은 일본만 견제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견제의 의미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 중국과 러시아까지 함께 포함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훈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훈련 이름을 독도 방어 훈련에서 독도자를 빼고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바꿨죠. 그렇죠. 이 이유는 일본만을 겨냥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한다는 견제 의미가 이 이름이 바뀐 부분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 식별구역, 이른바 카디제 무단으로 진입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견제 의미도 분명 이번 훈련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일본이 강하게 좀 항의를 하긴 했는데 뭐 관련해서 일본 자위대 측의 군사적 대응 조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일본 측의 반응은 이 한국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을 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일본이 실질적으로 대항 조치가 있을 거냐라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은 일단은 일본이 즉각적인 군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대내외적으로 선전전에는 강하게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본은 계속해서 분쟁 지역화해서 결국 국제사회로 가져갈 그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훈련에 대해서도 계속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독도가 분쟁 수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아전 인수격을 해석해서 독도 영토소를 주장하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땅 참견 말고 일본 땅 후쿠시마 오염수나 걱정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군장병 여러분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추적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 후보자가 딸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정태웅 기자입니다.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듭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딸 의혹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사실상 처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본인과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지금의 짐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내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앞서 정의당이 본인과 관련해 요청한 소명 자료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궁지에 몰린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으로 화두를 옮겨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내일 정의당을 방문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에 퀴를 쥐었던 바 있죠. 정의당은 내일 조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서 청문회 부적격 인사로 정리할지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박유한 기자의 기사를 보시고 조 후보자에 대한 진보 인사들 발언으로 벌어진 공방들을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내일 오후 3시 정의당을 찾아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에 나섭니다. 정의당이 요청한 소명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딸의 입학과 장학금 등 특혜 의혹, 웅동학원 소송 의혹,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거래 의혹 등입니다. 정의당 측은 특히 가장 소명이 덜 된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센 가운데 관심은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릴지 여부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 고위 관계자는 아직 데스노트에 기입할 단계는 아니지만 사태가 점점 엄중해지고 국민 우려도 커지고 있지 않느냐며 추세를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조 후보자를 바라보는 정의당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여당과 선거제를 놓고 여전히 공조체제인데다 조 후보자는 고 노회찬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던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의 분노가 큰 상황에서 조 후보자를 무작정 감쌌다간 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들썩들썩합니다. 조 후보자의 딸 의혹이 정유라 논란으로 이어지자 진보 인사들이 발끈하면서 온라인 공방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변상욱 앵커가 조국 촛불 집회에 참석한 청년을 지칭하고 수구 꼴통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조용하던 진보 인사들이 일제히 조국 논란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회 인사들이 말을 좀 아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공지영 작가는 정의와 진보의 탈을 쓴 마녀 사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물어뜯기는 조국보다 조국을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가 더 안쓰럽다면서 조국 비판자들을 승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네요. 이회수 작가도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 정권 시절 부정부패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하던 성인 군자들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엔 입에 거품을 물고 송곳니를 드러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주로 진보적 목소리를 많이 내던 사회 인사입니다. 네. 그동안 말을 아끼던 진보적 인사들이 갑자기 조 후보자를 이제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정유라와 비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불거진 정유라 입시 비리 사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화여대에서 일어난 촛불이 전국적인 촛불 집회로 번져나갔는데요. 이번에도 2030 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입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미 그제 조 후보자의 딸이 거쳐간 고려대, 서울대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예민한 문제 입시하고 병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지영 작가 글을 한 개 더 보시죠. 네. 최순실과 조국, 정유라와 조국 딸이 어떻게 다른지 아는 게 지성이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요, 소, 닭, 돼지를 식용한 것과 개, 고양이를 먹는 게 다르다고 언급했는데요. 결국 정리해보면 공 작가는 조 후보자 딸과 정유라가 다른 사례라고 주장을 하면서 선을 긋는 데 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약간 뭐 궁금한 게 정유라 논란이 불거졌을 때 목소리를 많이 냈던 방송인 김재동 씨가 있는데 김재동 씨는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게 없나요? 네, 먼저 3년 전 김재동 씨의 발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꺾었으며 피땀 흘리는 이 땅의 아빠 엄마들에게 열패감을 안겼다면 그것은 헌법 제34조 위반이고 그것이 내란입니다. 정유라 비리가 불거졌을 때 김재동 씨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이 사건을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개념 연예인,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조국 후보자 딸 논란에 대해선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위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포장해서 설치던 사람들은 왜 조국 사태에는 조용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과 부정입시를 규탄했던 창이
장관 부적격자를 옹호하는 방패로 돌변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정말 공정한 우리가 사회라면 정윤화든 조국의 딸 등 같은 잣대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일관성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조국 후보자 지금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휴일인데 출근길 취재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네, 먼저 촛불혁명에 대한 조 후보자의 발언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촛불 명예혁명 이후 높은 도덕을 요구하고 공정을 실천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금요일에 고대생과 서울대생들이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연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네. 촛불혁명 언급하셨는데 금요일에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아침에 둘 다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조 후보자는 과거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촛불혁명을 촛불 명예혁명이라고까지 언급을 했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청문회 좀 빨리 열어서 시시비비 가리자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청문회 열리긴 열리는 건지 또 일정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청문회 방식이나 일정은 그야말로 안갯 속입니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은 27일까지는 무조건 청문회를 열자면서 국민청문회까지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많다면서 9월 초에 최소 사흘 동안은 청문회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조국 논란을 9월 중순 이때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석이 13일이죠, 금요일 날. 그렇죠. 그 연휴까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게 야당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논란이 이렇게 크다는 게 그만큼 말끔하게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무쪼록 의혹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국 후보자가 성실하고 분명하게 해명해 주길 바랍니다. 뉴스 추적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는 상황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응답이 48%로 집계됐습니다. 적합한 인사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적합과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유보는 34%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주 적절 42%와 부적절 36%에서 뒤바뀐 겁니다.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불거진 딸의 논문과 입시 특혜 의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 후보자의 임명과 반대 요구가 각각 35만 명과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마다 찬반의 차이가 있다며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은 이후에 입장을 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 유보가 34%에 달한 만큼 청문회 이후에 여론조사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정치권은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오늘도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비난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자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라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사퇴에는 선을 긋자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는 범죄 혐의자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수많은 위법과 편법, 특권의 논란을 받는 자가 어떻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절도범이 분고지기 시켜달라는 뻔뻔함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승자독 시계 아이콘 조국의 거짓과 욕심이 청춘들의 꿈을 앗아가고 미래를 가로막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원내대표가 탐욕이 만든 가짜 인생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자신은 자녀 문제에 대해 떳떳하냐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의 의혹이 그렇게 많다면 하루빨리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인생 전체를 싸잡아서 가짜로 매도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로남불식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적반하장의 다름 아닙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 원내대표에게 집에 나가서 다른 일 하는 게 낫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강의 도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서 끼가 있어서 일본군에 따라갔다며 모욕을 한 모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대학 측이 해당 교수를 파면했는데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순천대 사범대 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17년 4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다며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라고 말한 겁니다. A씨는 또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 한다. 공 하나 놔두면 20 몇 명이 오간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성을 비하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자 대학 측은 같은 해 9월 진상조사에 들어가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습니다. 그러자 파면은 지나치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A씨.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진실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해당 교수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속 대학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해당 교수는 시민단체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60대 여성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였는데 운전자들이 그대로 두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는 21명을 태운 배가 침수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박호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에 교통사고 흔적이 뚜렷합니다. 오늘 오전 5시 25분쯤 승용차 2대가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달아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숨졌습니다. 1차로에도 병자가 누워있었고 1차로로 가던 소나타 차량이 한 번 역과 그 바로 뒤에 따라가던 닛산 승용 차량이 제 차 역과 해가지고 경찰에 붙잡힌 60대와 20대 두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해경이 구조에 나섭니다. 얼마 뒤 경비정에서 낚시꾼들이 내립니다. 오늘 오전 5시 28분쯤 군산시 선유도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좌초됐습니다. 선유도 인근 해상에서 이동 중인 낚싯대가 암초와 부딪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과 구조대를 구파해 긴급 출동한 해경은 선원과 낚시꾼 등 21명을 구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충북 청주시의 한 전자제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헬기 3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전남 장성군에선 동식물 체험관 화재로 새 2,500여 마리와 파충류 30여 마리를 잃었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한 떡볶이 가맹점의 점주가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는데요. 다른 가맹점들로 피해가 확산되자 본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폐점 조치에 이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한 떡볶이 가맹점주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신이 배달을 갔을 때 만난 여성 손님을 성희롱하는가 하면 성폭행을 암시하는 글도 있습니다.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자 본사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지점을 폐점했습니다. 해당 점주도 SNS에 친구들과 시작한 장난이었다며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계속되자 본사 측은 매출이 하락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임시 휴업한 점주도 있다며 지난 20일 해당 점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점주는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 출석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글이 음란물이나 음란한 문헌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형사상 음란물 유포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다 할 것입니다. 본사 측이 문제가 된 가맹점의 폐점과 해당 점주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다른 가맹점들에 대한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어젯밤 홍콩 시위에 최루탄과 화염병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시위대는 그동안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평화적인 집회를 이어왔었죠. 열흘 만에 벌어진 경찰과 시위대 간의 유혈 충돌로 중상을 입은 참가자도 발생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송환법 반대 집회에 참석한 홍콩 시위대가 대나무를 끈으로 엮어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벽에는 경찰을 규탄하는 문구를 적습니다. 경찰이 고무총과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해보지만 시위대는 강목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합니다. 어제 열린 홍콩 송환법 반대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로 시위 참가자 2명이 중상을 입고 28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18일 170만 명의 시민이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한 지 약 열흘 만에 유혈 사태가 재발한 겁니다. 시위대는 행진 도중 당국이 설치한 스마트 가로 등이 중국의 개인정보 수집에 이용된다며 절단하는 등 각종 공공기물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또다시 홍콩 국제공항 점거 시위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찰 측은 시위대에 수차례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어 강경 진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궂은 비가 내리는 오늘도 주말 집회가 이어진 가운데 시위대는 다음 주 또다시 대규모 도심 행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20일 뒤가 이제 추석입니다. 네, 수확의 계절인데요. 일부 복숭아와 배 과수 농가들이 시름에 잠겼다고 해요. 왜요? 그 외래 해충들이 습격을 해서 지금 과일을 못 쓰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해충인데요? 미국 선녀벌레라고 합니다. 미국 선녀벌레요? 네네네. 이름 바꿔야겠네요. 어떻게 바꿀까요? 미국 마녀벌레. 네, 시름에 잠긴 과수원을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부터 고생해서 키운 복숭아마다 온통 얼룩이 졌습니다. 비품으로도 못 팔아먹고 아예 써먹지 못한. 열매며 가지마다 회색벌레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외래종 해충인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복숭아 나무지만 나뭇잎을 자세히 보면 진득진득한 미국 선녀벌레의 분비물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잎의 기공을 막아버리면 결국 이 나무에 폐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래 해충 중에서도 이제 이 미국 선녀벌레가 급속도로 지금 3년 이내에 많이 확산되어 있거든요. 경북 영양군의 배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나무 줄기마다 외래 해충, 갈색 날개 매미충으로 뒤덮였습니다. 방역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약을 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날라와서 그 유충일 때는 나무 가지에 하얗게 하면서 가지 수액을 빨아면서 가지가. 미국 선녀벌레와 갈색 날개 매미충은 지난 2009년 경남 밀양에서 처음 발견된 뒤 천적조차 없어 개체 수가 급증했습니다. 기후가 좀 온난화가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농산물의 수입이 좀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서 이래서 외래 해충들이 발생이 좀 증가되고 있고. 올해 경북도 내 외래 해충 발생 면적은 축구장 2,000개 면적인 1,500헥타르로 급증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수확철에 과수 농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올여름 극장가는 영화 엑시트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곧 1,000만 관객 돌파도 앞두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다는 점이 흥행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심을 탈출하는 청년 백수와 동아리 후배의 이야기를 그린 재난 탈출 액션 영화 엑시트. 개봉 25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여름 극장가 흥행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생동감 있는 표현들을 했던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당초 엑시트는 봉오동 전투, 사자 등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에 비해 약체라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내용에 재치 있는 웃음기까지 적절하게 버무린 점이 결국 관객의 발길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냥 영화만이라도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코믹 작품이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는 추세로 가고 있고, 앞서 극한 직업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만큼 엑시트가 극한 직업에 뒤이어 또 다른 1000만 코미디 영화로 기록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이로입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더웠지만 활동하기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내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대구가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정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 바이루가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이번 주는 비 내리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밤 전남으로 확대되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았고 영동과 호남, 제주도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에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광주가 3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낮 기온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다시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시중에 인사말이 이걸로 바뀌었답니다. 뭘로요? 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인사청문회부터 빨리 열어야겠죠. 네, 민주당과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을 놓고서 강경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는데 타협 가능성도 좀 보인다고 하니까 내일쯤에는 좀 결론을 내주길 바랍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8월 마지막 주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